글로벌 경제의 생생한 외신들과 함께하는 외신 인사이드입니다. 네, 앞서 메인 토크에서 중국 경제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보셨을 텐데요. 힘들어하는 중국만큼 글로벌 시장 역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늘 외신 인사이드에서는 이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도 살펴보고 또 지금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글렌코어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픽업 뉴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 어느 분이 준비해 주셨죠? 예, 오늘 첫 번째 소식은 파이낸셜 타임스가 내놓은 기사입니다. 글로벌 증시가 2011년 3분기 이후 최악의 시즌을 맞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가 2011년 3분기 이후 이번 3분기가 가장 나쁜 시즌을 맞이할 할 거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S&P 500 같은 경우에 3분기에 한 8.5% 정도 하락을 했고요. MSCI 이머징 지수는 3분기에 한 20%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가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나아가서의 기사 이야기는 아마 4분기에도 쉽지 않은 길을 걸을 것 같다. 특히 미국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린다라는 이런 시장에 불편한 뉴스가 있기 때문에 4분기의 시장은 조금 더 불편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기사에 실려 있었습니다. 네, 이런 부정적인 조금 경고성의 뉴스가 뭐 뉴욕타임즈 아니면 이코노미스트 이렇게 외신들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실질적으로 이렇게 글로벌 시장이 앞으로도 부정적일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확실히 힘든 구간에 한 번은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 나온 격언이죠. 이 경제와 주식시장의 관계는 경제가 주인이라고 하면 주식시장은 애완견이다. 그래서 주식시장과 경제는 서로 앞서거나 뒤서거나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애완견은 주인을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글로벌 모든 경제 지표들이 다 흘러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가를 이렇게 올려놓을 만큼 좋았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쉽게 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리던 올리지 않던 관계없이 일정 수준의 다시 이 괴리차는 좁히는 과정은 필요하다. 그러면 경제가 위로 올라가지 못한다면 주식시장의 일정 부분은 좀 휴지기에 들어간다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인 판단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IMF에서도 이번에 세계 경제 전망률을 하향 조정했죠. 그래서 조금 어두운 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MF 같은 경우에는 매 분기 전망할 때마다 전망치는 계속 떨어지니까요. 네. 그냥 연초에 나오면 저 수치는 연말에 가면 떨어질 것이다. 한 20% 정도는 감하고 보면 되겠구나라고 보시면 될 거기 때문에 IMF 전망치에서 이렇게 눈을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연관성이 높은 게 미국도 제약, 바이오, 그러니까 헬스케어라고 하는 업종이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시장을 쭉 끌어올려왔던 재료이고 주도 업종이었는데 네. 힐러리 클린턴 미국의 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이 약값이 좀 비싸다 이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많이 주가가 조정을 받았고 우리나라도 힘든 구간에서 그런 뉴스가 나오니까 한 번 더 같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네. 지금 다른 것보다 미국의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이 리바운드가 들어가느냐 그게 못 들어간다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이 제약 업종은 좀 힘든 구간에 들어서지 않을까. 이것은 우리나라 증시와 비교했을 때 좀 걱정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 네. 사실 미국 금리 인상은 펀더멘탈에 대한 이야기 아니라 수급에 대한 이야기에 방점을 두고 저희는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이머징 쪽에 국한되긴 하지만 이 펀드 플로우들을 보면 사실 금융위기 때 이제 지나고 미국이 QE를 하면서 들어왔던 돈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다시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불편한 여건은 어차피 단기적으로 나타나긴 할 거다. QE 1, 2, 3도 선반영한다고 했지만 그 구간은 항상 이제 수급이 나가면서 이제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니까 빠지긴 하겠는데 네. 저희는 오히려 연말로 갈수록 글로벌 지표들도 다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일본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도 최악의 구간은 지나가는 것 같고 소비 지표들은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연말로 가면 조금 주식하기 좋은 구간 그리고 단기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편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을 거다. 그 부분은 이제 못 비껴나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또 조금 더 길게 보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이제 할지 말할지는 이제 계속 시기의 문제가 되는데
그 다음이 이제 베이비 스텝으로 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금리가 사실 그만큼 따라줄 건지 말 건지도 밸류에이션이 높은 업종들의 아주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안 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금 힘들지 않을까. 네, 저는 항상 시장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아, 좋네요. 네. 그렇다면요, 아까 잠깐 얘기해 주신 것처럼 2015년에는 바이오테크 또 헬스케어가 줄을 이뤘었는데 시장을 끌고 가는 힘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기사에서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저희가 어느 산업군에다가 눈을 돌려야 할까요? 우리나라를 논하신다면 네. 뭐 드라마 대사 나왔던 건데요. 네. 뭐 그래봐야 제약 바이오지만 그래도 제약 바이오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이 업종을 막 너무 좋아서 이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 궁극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제조업에 대한 희망은 좀 많이 줄은 것 같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이 신성장 산업 중에 하나로 꼽는 것들이 이런 업종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 피할 수 없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힘든 구간이지만 조금 긴 호흡에서 본다고 하면 여전히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는 네. 뭐 품에 안고 가는 업종이고 계속해서 좋은 종목을 골라내는 숙제를 던져주는 업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폭스바겐 때문에 요즘 주목을 받고 있는 전기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전망하세요? 전기차는 제가 전문 분야는 아닌데요. 네. 추석 연휴 기간에 이제 제 친구가 그 삼성전자 다니다가 때리치우고 이 방송 이야기엔 좀 저급한 그만두고 이제 미국 가서 학위 받고 지금 아마존에서 일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지금 미국에서 가장 핫한 게 뉴로사이언스래요. 그러니까 뇌과학이라는 건데 뇌과학은 약간 인공지능과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는 물론 이제 에너지와 관련된 거긴 하지만 사실 구글카는 이제 전기차를 넘어서서 이제 무인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전략 플러스 이제 사람의 어떤 손이 작용하지 않는 이제 무인카로까지도 이제 간다라고 보면 사실 앞으로 그런 거에 어떤 그런 혁신의 가장 바텀 라인은 역시 바이오와 기본적인 어떤 헬스케어 산업이 만들어주고 있고 다만 이제 이거에 대한 표현되는 어떤 뭐 물건이라든가 공산품이라든가 이런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좀 다양해지거나 달라질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집중 토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발 경기 악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원자재 시장이 장기 침체로 갈 것이라는 공포감을 더욱 증대시켰는데요. 세계 최대 광산업체 중 하나인 글렌코어가 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네, CNBC의 한 기사에서는 글렌코어가 글로벌 광산업계의 리만 브라더스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이 글렌코어에 대한 회사 설명을 잠깐 간단하게 드리면요. 이 글렌코어는 금, 다이아몬드, 원유, 구리, 철광석 같은 온갖 상품을 생산하고 배달하고 여기에 트레이딩까지 하는 원자재 공룡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미국에 있었는데요. 이 운영 방식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스위스로 망명을 가면서 스위스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런 원자재 공룡 글렌코어가 현지 시간으로 28일에 주가가 30%나 폭락을 했는데요. 오늘 글렌코어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렌코어는 올해 5월 15일 정도, 5월 중순까지만 해도 영국 런던 거래소에서 한 300파운드 정도 거래가 네.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저점은 68파운드까지 빠졌다가 네. 지금 좀 오늘 좀 반등에 들어와서 한 93파운드에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네. 올해 고점 비 저점은
뭐 4분의 1톤만 남은 셈이죠. 예. 그렇다고 보면은 뭐 이 글렌코어는 충분히 기사에 오르고 내릴 만한 뭐 재미거리라고 해야 될까요? 네. 흥미거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럴 걸 뭐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고 네. 이와 동시에 이것 때문에 모든 회사체들에 대해서도 색안경을 끼고 보게 만드는 뭐 그런 역할을 해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글렌코어는 지금은 뭐 아무래도 금융시장, 뭐 주식시장의 가장 문제아로 꼽힐 수밖에 없지 않는가 싶습니다. 물론 폭스바겐과 더불어서요. 네. 아니 요즘에는 글렌코어 회사 채권이 거의 정크보드 수준으로 내려갔다고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문제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글렌코어 사태에서요, 특별히 원자재 요즘 하락하고 있었잖아요. 이것이 아마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사실 그렇다면은 이 호주나 브라질 같은 국가에 있는 원자재 기업들을 줄줄이 도산을 해야 되는데요. 혹시 그런 것보다는 이런 글렌코어 기업 내부에 있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아닐까요? 일단 글렌코어는 이 레버리지를 많이 썼다는 거죠. 네. 말하신 것처럼 채굴도 하고 그거를 판매도 하고 또 동시에 트레이딩까지 하니까 원스톱 서비스를 가져가는 컨셉이라 볼 수 있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자기 자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레버리지를 많이 써야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호주나 다른 나라에 있는 뭐 BHP 빌리턴이나 리오틴토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이 한 60%밖에 안 되는데 이제 이 회사는 한 120%까지 부채 비율이 높다 보니까 레버리지 많이 쓴 회사의 부채 비율이 높다. 그리고 앞으로 또 2분기 실적 적자가 났고요. 그러면 뭐 이거는 뭐 누가 뭘 할 거 없이 태양광을 끼고 바로 공격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른 나라에 있는 이 원자재 관련 기업들보다 더 많이 글렌코어를 곤경에 처하게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원자재 관련 기업들의 그 리스크는 말씀하셨듯이 뭐 글렌코어가 특별히 더 문제가 있었던 거긴 한데 전체적으로 좀 리스크는 부각이 될 것 같아요. 일단 IMF가 최근에 보고서를 내놨는데 이제 그 신흥국 그 비금융 기업의 부채 그 증가가 심각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특히 이런 원자재 관련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 최근에 보면은 뭐 비금융 기업들의 부채 비율이 GDP 대비 80%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엄청나네요. 예. 그래서 일단은 뭐 계속 연쇄적으로 좀 이렇게 문제가 부각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신호탄이 글렌코어가 신호탄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일단 이게 뭐 부도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계속 문제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불거질 수 있는 재료인 것 같아요. 저 얘기 들으면서 생각난 건데 되게 그러니까 글렌코어 같은 기업들이 이렇게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키는 이유가 물론 이제 원자재를 트레이딩하는 회사들이 좀 약간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운반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또 원자재는 또 배로 굉장히 오랫동안 한두 달 이렇게 가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산업들보다 조금 그러니까 업체들보다 레버리지를 좀 많이 썼을 가능성 그러니까 얘네들의 어떤 독특한 영업 환경 때문이기도 하고 이제 두 번째는 사실 저는 이제 QE가 문제였다라고 보는 게 QE를 하면서 대부분이 이제 앞으로의 어떤 글로벌 경제 방향에서 이제 인플레가 나올 거다. 그러면 이제 원자재 가격은 그때 2008년, 2009년에 다 원자재 가격이 다 박살났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레버리지를 쓰기에 굉장히 유리했던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계속해서 이제 레버리지를 쌓고 하다가 지금에 와서 이제 2011년 중국 경제 성장이 꺾이면서 이제 원자재 가격이 이제 지금껏 한 4년째, 5년째 떨어지니까 이제 지금 이제 문제가 막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하신 거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 저는 글렌코어는 결국 QE의 산물이 아니냐. 네. 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더 이제 우려스러운 게 사실 이제 넥스트 리먼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리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부채에 대한 그림을 정확하게 이제 계산을 하기가 힘든 구조였고 그런 그림까지는 안 보이지만 이제 문제는 업황 자체가 쉽게 돌아서기가 쉽지 않은 그림이고 네. 문제는 이제 원자재 가격도 뭐 달러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원유에 대한 이야기까지 계속하면 사실 이건 조만간에 뭐 가격적인 측면이나 수요적인 부분이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데 시장이 우려하는 건 이제 이 기업이 현찰화를 하는 과정에서 또 수급에 대한 이야기도 다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공용 기업이고 하나의 커머디티가 아니라 철강이나 뭐
아연이나 구리 모든 걸 다 하는 그 회사기 때문에 그쪽 부분이 저는 오히려 조금 더 저희가 짚어봐야 될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뭐 방금 이제 넥스트 리먼이라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게 요즘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허핑턴 포스트에서 그리스 사태가 세계 금융 위기를 발발할 수 있는 신호탄이 아니냐 이런 글을 기고했는데요. 이것을 시작으로 이제 골드만삭스가 글렌코어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면서 혹시 글렌코어가 넥스트 리먼이 아니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 후에는요, 이 넥스트 리먼이 뭐 유행처럼 쓰여서 중국이 넥스트 리먼이다, 아니다, 환율 전쟁이다 하다가 요즘에는 또 축구 선수들의 고액 연봉이 넥스트 리먼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연구님들이 생각하는 넥스트 리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먼저 해야 돼요. 네. 이 넥스트 리먼 이거 갑자기 생각난 건데 예전에 그 중국의 이코노미스트 한 명이 오셔서 우리나라 공적 기금의 매니저분들이랑 미팅을 했었는데 중국의 부동산 문제 때문에 1시간을 갑론을박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서로가 다 근거 있는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이제 중국의 부동산이 되게 우려스러워 보이기 때문에 넥스트 리먼 중국의 부동산이라고도 생각하고 그때 이제 나오면서 이코노미스트가 저한테 이야기를 했던 게 중국의 부동산보다 더 우려스러운 게 뭔지 아냐라고 그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니네 나라의 가계부채 문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저는 이 두 가지 가계부채 문제가 가장 걱정됩니다. 네. 또 전승지 연구원님. 저는 이제 아까 그 봤던 IMF 보고서에서 이제 미국 금리 인상이 결국은 이제 그 기업들의 부채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부채 금리 관련해서 그 부채를 늘릴 수 있고 또 기업들이 이제 외화 부채를 많이 찍었는데 이제 환율이 오르면서 그 부분이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리먼처럼 뭐 금융 위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실물 경기에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요즘에도 안 그래도 뭐 미국이나 이런 곳들 다 양적 완화 때문에 여러 가지 돈을 빌렸었던 곳들이 이제 앞으로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서동필 연구원님은요? 죄송합니다. 넥스트는 아니고 당장 처한 거는 저희 집 가계부고요. 그 다음에 걱정되는 거는 금리 인상이 어떤 여파를 가져올 건지에 대해서 투자들이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는 게 제 개인적 걱정입니다. 이를테면 금리가 3%, 4% 내지 5%, 6%에 오를 때에 얻어맞는 아픔과 1%에서 2%로 올라갈 때 아픔은 훨씬 크다는 걸 지금 인지를 못 하십니다. 이 나중에 채권 쪽에서 여쭤보면 좋겠지만 1%에서 2% 올라갈 때 체감 아픔이 훨씬 큽니다. 네. 근데 그걸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금리 올렸을 때 네. 어떠한 크레딧 사이드 여파가 오는지가 저는 그게 제 걱정스러운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10월이나 12월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뭐 금방 그런 위험한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글렌코어가 결국은 곤경에 처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 회사채의 수준이 거의 정크본드 수준까지 갔다고 하는데요. 이거 지금 대부분의 회사채를 많이 발행해 놓은 회사들의 주가가 대부분 이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동성 함정에 휘말릴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네. 금리 인상이 가져오는 크레딧 사이드의 리스크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느냐가 제가 볼 때는 다음에 리만 사태와 비견될 수 있다는 네.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네. 화지원 연구원님. 저는 좀 일본을 사실은 걱정을 하는데요. 네. 뭐 일본이 뭐 망한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네. 이제 일본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자체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엔저밖에는 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아베 총리가 2018년까지는 계속 있을 사람인지라 이게 또 엔저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데 네. 최근에 오늘 아침에도 발표된 일본의 단칸 지수 보면 생각보다 되게 부진했고 전방 지수가 되게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면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또 일본이 이제 추가 양적 완화 정책을 쓸 텐데 그러면 또 엔이 뭐 120엔대였던 게 130엔, 140엔대 이렇게 가면 네. 일단은 옆에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그렇죠. 고통스러울 것 같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중국도 가만 안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일본은 그냥 적당히 망가져져 있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게 안 하고 계속 이렇게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넥스트 리만은 일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넥스트 리먼에 대한 이야기들 쭉 들어봤는데요. 이 대체적으로 4분기에는 이제 다가올 내년 상반기를 위해서 조금 부정적인 전망들이 많이 나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요. 오늘 외신 인사이드에서 다뤄봤던 내용들 조금 생각해 보시면서 앞으로의 전망 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저희는 더 생생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